이번 시간은 페이지 126페이지 용접 중에서 불완접 용접의 종류 부분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불완전 용접은 용접 결함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용접 결함에 해당이 됩니다. 이 부분은 한 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종합적인 측면으로 한 번 기출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 앞으로는 세부적으로 부분적인 결함이 나올 가능성에 대비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불완전 용접은 용접 이 결함적인 측면이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 보시면 보통 한 번 출제된 경우는 지금 현재 슬래그 스킨과 피트의 개념 가지고 냈습니다. 원래 피트를 설명하면서 피트의 내용이 아닌 슬래그 스킨을 서술해서 낸 형태였고요. 그러면 이 용접 결함을 우리가 앞으로 공부할 때는 어떤 한 부분 가지고 출제될 가능성이 대비해서 보시는데, 특히 1번의 언더컷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언더컷. 그래서 비교 대상은 이 언더컷 부분과 요거는 같이 이렇게 해 두시면 될 겁니다. 7번의 용입 부족 현상하고 용입 부족 현상 또는 용착 부족이라고 칭하죠. 그리고 8번의 크레이트의 개념이 나옵니다. 이 크레이트, 이 세 가지를 비교 학습을 우리가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언더컷이라는 것은 용입 부족, 이 두 부분은 용접 결함은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는 것인데, 언더컷의 경우는 용접의 이 가장자리, 홈 부분에서 용접 가장자리가 남는 겁니다. 홈으로 남는 형태인데, 자, 이 맞댄 용접을 우리가 했을 때 이 홈 부분이, 자, 이게 이제 용접이 원칙상은 이렇게 채워져야 되는데, 이 부분이 용접열에 의해서 가장자리 부분이 이렇게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는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가장자리 부분, 여기서 주위 부분 되죠. 이 가장자리가 이 틈으로 남는 겁니다. 가장자리 부분이 채워지지 않고 이 틈 홈으로 남는 부분을 우리가 언더컷이라고 칭합니다. 그리고 7번의 용입 부족 또는 용착 부족 현상, 이 용착 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으로 남는 것이 이 틈이 내는 것이 이 두 가지인데, 자, 이 용입 부족 현상의 경우는 이 루트 부분입니다. 루트 부분까지 채워지지 않는 거다. 보통 홈의 밑부분, 그로브의 밑부분을 우리가 루트라고 칭했습니다. 그러면 상부의 경우는 이렇게 정확히 채워졌습니다. 잘 채워졌는데, 이 하부에 이 루트 부분에 루트라는 것은 그루브 홈의 밑부분을 루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용착 금속이 채워지지 않고 홈 틈으로 발생한 것이 용입 부족 현상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 루트 부에 채워지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꼭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홈의 이 각도, 개선 각도가 부족하거나 이런 경우에 이 용입 부족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리고 크레이트. 자, 이 크레이트라는 것은 명칭이 부여된 것은 보통 분화구처럼 생겼다 해서 크레이트라고 칭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용접 길이의 끝부분입니다. 요거는 용접 부분을 단면으로 잘랐을 때 우리가 표현한, 단면이라는 것은 어떤 부재를 절단해서 나타낸 것을 단면 형태고요. 자, 크레이트의 개념은 용접을 위에서 상부에서 내려다 봤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용접이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맞댄 용접을 진행한다, 두 부재. 그래서 홈을 만들어 이렇게 진행할 때 이 용접 길이 길게 되어 있죠. 그래서 이 용접 길이 부분에 이 시발점과 종료점, 끝부분에 용접 길이 끝부분이 이렇게 오목하게 이렇게 파지는 부분을 오목하게 파진 것을 크레이트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오목하게 파지는데 용접 길이의 끝부분이에요. 그러면 용접의 시작점과 종료점, 여기에 오목하게 파진 형태를 크레이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크레이트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용접 길이의 이 단부 부분에 그 시작점과 종료 지점에 보조 부재를 우리가 설치해서 우리가 용접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엔드 탭이 되는데, 그래서 이 엔드 탭의 경우 엔드 탭을 여기에다가 설치를 해 줍니다. 양쪽 부분에 엔드 탭을 설치해서 우리가 방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보조의 엔드 탭입니다. 엔드 탭, 이 보조 강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엔드 탭의 경우는 자, 입체적으로 그려드리면 이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렇게 맞댄 용접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댄 용접이 입체적으로 보면 이제 이 끝부분에 이제 용착 금속이 채우지 않고 이렇게 자꾸 오목하게 파지니까 여기 이제 덧대어서 이제 부재를 덧대어 주시는 겁니다. 이 부분에 끝부분에 이렇게 해서 추가적으로 이제 설치되는 보조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자, 설치가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보조 부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보조재. 그럼 나중에 용접하고 나서 이 제거하는 형태입니다. 이것은 임시 보조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엔드 탭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엔드 탭은 이 부분과 양쪽 부분에 설치를 해서 크레이트를 방지하기 위해서 설치되는 게 엔드 탭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정확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를 정확히 공부하면서 이 보조재인 엔드 탭 요거까지 좀 정확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에 슬래그 스김은 본의 아니게 할 수 없이 출제가 되었습니다. 피트하고 우리가 같이 하면서 출제가 됐고요. 그래서 거기 3번에 보면 블로홀 개념이 나오고 있어요. 3번에 이 블로홀. 그래서 이 블로홀 개념은 공기구멍이죠. 공기구멍. 그래서 일반적인 기포가 생기는 거예요. 용접 내부에 공기구멍 기포가 발생하는 것이죠. 블로홀 개념은. 자, 그림상으로 보시면 자, 이 맞댄 용접을 이렇게 해서 용접 단면 개념이 있다. 그러면 자, 이 미세한 기포가 용접 내부에 발생하는 게 이것이 블로홀 개념이 됩니다. 자, 기억해 두시고. 근데 이 블로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낼 때 공기구멍 기포의 개념으로 언급을 해서 나왔어요. 그래서 이제 블로홀은 앞으로도 뭐 출제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블로홀. 근데 이 블로홀이 상승하면서 5번에 피트가 발생이 되는 겁니다. 피트는 이 블로홀의 부상으로 발생하는 게 피트예요. 그러면 보통 이 공기구멍이 위로 상승하면서 얘가 위로 이제 굳지 않은 상태니까 위로 상승하면서 표면에서 터지는 겁니다. 그래서 표면에서 터지면 그때 굳어버리는 거야. 그래서 표면에 작은 구멍이 발생하는 것, 이것을 피트입니다. 용접 표면에서 작은 구멍이 발생하는 것은 피트의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이 피트를 갖다 써놓고 나서 슬래그 스김을 서술한 형태로 그때는 시험이 나왔습니다. 서술형으로. 그래서 이 블로홀이 요 밑에 있다가 이게 위로 부상하면서 터지면서 생긴 것이 피트입니다. 표면에 작은 구멍이 생기는 거고요. 그 다음에 6번째 보시면 PCI 개념이 나오고 있다. PCI. 자, PCI 생선 눈알 모양처럼 생겨서 PCI라고 칭해졌고요. 그래서 언점이라고도 합니다. 언색에 원점이 생긴다 해서 이게 줄임말입니다. 언색에 둥근 점, 원점.
그래서 언점이라고도 합니다. 그럼 PCI는 일반적으로 자, 이 블루홀이 공기가 여러 개가 뭉쳐져서 커진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름 2, 3mm 형태로 커졌어요. 이 블루홀의 개념이 작은 미세 구멍이 작은 공기 구멍이 좀 커져서 이렇게 지름 2, 3mm 형태로 커진 형태라고 보시면 돼. 지름이 2, 3mm 형태로 된 거야. 2, 3mm 형태로 커져서 그 생긴 모양 때문에 생긴 모양으로 인해서 명칭이 부여가 된 거예요. 생긴 모양이 자, 이 생선 눈알 모양처럼 생겼다 해서 생선 눈알 모양처럼 발생이 됐다 해서 보통 PCI라고 칭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정리를 해 두세요. 그래서 이런 내용에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아마 내게 되면 제가 아까 했던 언더컷, 영입 부족, 크레이트, 블로홀 이런 중에서 세부적인 하나 형태가 나올 가능성이 있고요. 그리고 엔드탭은 보조제라는 것을 명심을 하십시오. 보조제. 그래서 이거는 엔드탭은 보통 용접 결함 개념이 아니라는 측면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번 시간에 했던 그루브의 개념과 스케일업 기억하시고 자, 그루브의 개념은 저거죠. 맞댄 용접에서 용착금속을 채워 넣기 위한 홈, 두 부재 사이 그 홈을 그루브라고 칭했죠. 그 그루브하고 그 다음에 모살 용접에서 용접선의 교차를 방지하기 위해서 다른 한 부재에 설치하는 홈은 그때는 스켈럽이었습니다. 그래서 스켈럽이나 그루브, 루트 같은 것은 용접 용어적인 측면이고요. 이것은 용접 결함입니다. 그래서 용접 용어적인 측면과 용접 결함을 혼돈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런 구분점의 시험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히 구분을 좀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페이지 128페이지 용접 시공상 일반 사항이 나와요.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시방세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시방세에 관련된 부분은 지문을 한두 개 이렇게 도출해서 낼 수 있으니까 뽑아서 간략히 중요 부분만 조금 집중적으로 읽어두도록 해주시면 됩니다. 꼭 암기한다는 것보다는 정확히 읽어두는 학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1번의 공통사항 부분에서는 기억에 대해서 간략히 알아두시고 그러면 기억 보시면 용접 순수나 방향적인 측면을 다뤘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변형이 최대한 적겠죠. 용접에 의해서 어떤 변형이 생기면 안 돼요. 열을 가해서 하는 거 보니까 변형이 생길 가능성이 높죠. 그래서 변형이 적고 잔류응력이 적게 발생하도록 우리가 해주시면 된다. 잔류응력이라는 것은 어떤 외력을, 응력을 제거해도 그 부재 내부에 남는 힘이 잔류응력입니다. 그것이, 그러면 우리가 열을 가했잖아요. 그러면 그것이 최대한, 그래서 그걸 제거해도 남는 것이 잔류응력 개념이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저 부분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된다. 용접 자세적인 측면을 자 기본을 잡아두세요. 그러면 용접은 기본적으로 수직 부분에 용접이 있을 거고 수평 부분에 용접이 있을 수 있겠죠. 그래서 보통 수평 부분에 용접을 할 때는 보통 아래 보기 자세고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자세로 갖춰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미음에서 용접 자세적인 측면을 간략히 알아두시면 된다. 용접 자세. 용접 자세는 기본적으로 아래 보기하고 자, 이 수평 자세 이 두 가지로 해주시면 된다. 용접 자세는 아래 보기하고 그래서 두 가지 측면이 되어 주시면 됩니다. 수평 자세. 수평. 그래서 이 두 가지 간략히 정리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크 발생은 자, 이 전극에 전압을 높이면 그 열이 자, 응력이 저항에 의해서 열이 생기는 것이죠. 그것을 아크인데 아크 발생은 용접 내에서 일어나도록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용접부 내에서 외부에서 발생해서는 안 되고 내부에서 발생해도 한다는 점 기억을 해 놓으십시오. 그리고 치역 부분 정리를 좀 한번 읽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맞대기 용접에서 용접 표면에 마무리 가공이 규정되어 있지 않는 경우는 일반적으로 판뚜기 10% 이하의 보강살붙임. 그럼 우리가 보강살붙임 여분에 대해서 다루었었잖아요. 여분에 대해서. 그럼 기본적으로 우리가 저번 시간에 했던 이 부분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 이렇게 했을 때 이 맞댄 용접을 우리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용접했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가 목두께의 개념이었고 여기서 여기까지 이 보강 살붙임을 준다 했죠. 여분을 두게 되는데 여분 이 보강 살붙임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겁니다. 보강 살붙임. 그래서 요거는 규정이 없을 경우는 자, 그 10%로 우리가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판두께의 10% 이하로 보강 살붙임은 우리가 여분을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판두께가 예를 들어서 뭐 10mm였다. 그러면 보통 1mm 되겠죠. 그래서 10% 이하로 우리가 보강 살붙임을 해서 마무리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그게 티귿 정도 한번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보통 부재이음에서 용접하고 볼트입니다. 용접과 볼트 이음은 보통 원칙적으로 병행을 금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왜냐하면 볼트의 경우는 너트 풀림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자, 우리가 저기 중요 부분 있죠? 중요한 반복 하중이 작용되거나 이런 중요 부재는 원래 사용을 못 한다고 했죠? 그래서 볼트는 가조임이나 가설 건축물 같은 이런 데는 사용할 수 있지만 중요 부분에 안 됩니다. 그래서 원칙상은 병용해서는 안 된 걸로 규정을 시방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데 불가피하게 병용을 할 때는 용접하고 나서 볼트 조임을 한다는 점을 꼭 명심하십시오. 이거는 중요한 내용이니까 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원래 용접과 이 볼트 이 접합에 볼트는 이것을 병행하지 않는 것을 병용을 안 하는 것이 원칙이다. 병용하지 말아야 이겁니다. 이것이 기본 원칙이에요. 원칙은 안 됩니다. 근데 부득이 할 때 예외로 할 때는 용접 후에 볼트 조입을 한다는 것을 명심하세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한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용접 접합을 하고 나서 용접 후에 우리가 볼트 조이면 진행이 돼 주셔야 됩니다. 볼트를 우리가 조임을 한다는 점, 그것을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요거는 앞으로 한번 나올 수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칙은 병용해서는 안 된다. 정면 기억을 해 놓으시고요. 그리고 129페이지 하단에 자서 보실까? 자, 이 각종 접합의 응력 부담 개념이 나옵니다. 각종 접합의 응력 부담. 자, 이 접합의 응력 부담 개념, 접합의 우리가 이 응력 부담은 보통 강한 것이 응력 부담을 다 받아준다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강한 접합법이 용접 접합이 됩니다. 용접 접합이고, 그리고 고장력 볼트 또는 고력이라고 씁니다. 장자는 뺄 수도 있습니다. 고장력 볼트 접합 이꼬르 리벳 접합은 동격으로 봐줍니다. 리벳 접합. 그리고 가장 약한 것이 볼트 접합 부분이 됩니다. 자, 그래서 병용을 했을 때 이걸 전체적으로 병용하게 되면 용접 접합이 응력을 다 부담해 주면 된다. 자, 그런데 고장력 볼트 접합법하고 리벳 접합은 동격이니까 각기 응력 부담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일반적으로 그러면 용접 접합과 고장력 볼트 접합을 병용하면 용접이 다 부담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 경우, 근데 이제 주의하실 것은
고장력 볼트를 먼저, 고력 볼트를 먼저 체결해 놓은 상태에서 용접을 하게 되면 그때는 각각 부담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반 볼트는 안 돼요. 이거 조금 주의해 주시면 됩니다. 보통 일반 볼트의 경우는 용접 후에 볼트 조임을 우리가 해 주셔야 되고, 그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우리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접합 일반 부분이 나오겠는데, 접합 일반에서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거기 니은에 대해서는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리벳이나 볼트, 고력 볼트는 최소 2개 이상 우리가 배치를 해 주셔야 돼요. 하나가 돼버리면 볼트가 리벳이나 또는 고장력 볼트 하나가 되면 회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소 2개 이상은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 점을 우리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최소 2개라는 것은 아무리 적게 설계해도 2개 설계하라는 거고, 다른 부분에서 무조건 2개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도면에 그 개수가 있으면 그 개수만큼 우리가 해줘야 되는데, 보통 옛날에 경주 리조트 사건이 생겼을 때 보통 2개를 했다 하네요. 그건 아니에요. 이미 그 구멍이 뚫렸다는 것은 다 쪼아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거는 뺀 것이고요. 그래서 최소 기준은 일단은 2개가 된다는 점 기억해 놓으십시오. 자, 그리고 130페이지 13번에 도장 및 도금 형태. 도장 및 도금 형태. 도금에서 앞전에 시험이 언급이 되었었습니다. 출제가 됐습니다. 이것도 표준 시방서 내용입니다. 표준 시방서 내용에 속합니다. 표준 시방서. 그래서 제가 도장을 도료공사하면서 도장에 대해서 그 배합 비율에 대해서 제가 미리 드렸죠. 그래서 저번 시험에 그래서 배합 비율은 항상 명심하십시오. 그래서 도장의 배합 비율이나 신의 배합 비율은 항상 질량비예요. 용적비, 최적비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무조건 다룰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 가지고 다루는데, 그래서 배합 비율적인 측면, 자, 배합 비율은 이거는 용적 비율로는 안 합니다. 배합 비율적인 측면은 비율은 자, 이 질량비라는 거 항상 비율적인 측면은 질량비, 바로 무게비로 나타냅니다. 용적비가 아니에요. 이것은 용적비로 안 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고, 자, 보통 일반적으로 자, 이 질량비하고 용적비를 같이 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데 도료는 무조건 질량비로 한다. 부피비로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을 항상 명심을 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 건조시간이 나옵니다. 이 건조시간적인 측면에서 다룰 때 온도는 20도씨가 보통 이 도료가 가장 적합한 온도입니다. 온도적인 측면은 온도는 20도씨를 기준 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습도가 5%입니다. 이게 최적 조건입니다. 보통 이 도막의 최적 조건은 보통 온도는 20도씨고 습도 75%일 때입니다. 75%. 사람보다 온도는 사람과 느끼는 감각이 동일합니다. 근데 습도가 조금 높습니다. 도료는. 보통 사람이 느끼는 습도는 대략 40에서 70 사이. 그래가지고 55% 플러스 마이너스 15% 사이에서 사람이 여름이냐 겨울이냐 또는 사람의 인체의 체질이냐 뭐 이런 형태에 따라 약간 차등이 있지만 55% 플러스 마이너스 15%에서 보통 쾌적을 느끼거든요. 근데 도료는 약간 다릅니다. 약간 높습니다. 75%입니다. 이것이 도막에서 제일 좋은 겁니다. 그래서 이 적정 조건에서 바로 당 공정까지 최소 시간을 건조 시간이라고 우리가 칭합니다. 그러면 당 공정.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도장을 할 때 초보를 하고 그다음에 제보를 할 당 공정까지 그 시간을 최소 시간까지를 보통 우리가 건조 시간이라고 칭한다는 거. 그래서 조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온도는 20도씨고 습도는 75%를 기준 잡았을 때입니다. 정리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안전관리적인 측면. 안전관리는 좋은 말을 써놨기 때문에 거의 낼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읽어만 두시면 되겠고. 그래서 혹시나 이제 알아두실 거는 3번이에요. 3번. 뭐 다룰 부분이 거의 억지로 문장을 바꾸면 좀 문제가 됩니다. 시방서 내용은 안전기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안전관리적인 측면 3번의 마지막만 좀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용제 처리 및 도료의 도장은 반드시 열이 없는 표면에서 해야 돼요. 열이 있는 표면에서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용제란 것은 보통 저거죠. 희석제로 많이 쓰이는 용제를 쓰죠. 대표적으로 휘발성이 강한 것들이거든요. 이런 시너 있죠. 이런 걸 많이 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도료 보관 장소도 여러분들이 그래서 보통 전용 창고로 하는 이유가 이 시너 같은 것이 이나 불 화재 위험성 있는 게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열이 있는 표면에서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그런 개념 간략히 한번 보시고 나머지는 안전에 관해서 써놨기 때문에 낼 문장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낼 때 이거 가지고 낸 거예요. 제가 도장하면서 무조건 이거는 될 수밖에 없다 했는데 질량비, 용적비냐 이거 부분 가지고 시험을 다룬 겁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4번에 가연성 도료의 보관 및 장소 부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가연성 도료는 전용 창고가 기본 원칙으로 잡는 거죠. 가연성 도료는 일반적으로 뭐 수성 도료 같은 것은 관계가 없지만 이 가연성 도료적인 측면들을 이거는 전용 창고로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가연성 전용 창고로서 전용 창고로 우리가 쓰고요. 보통 독립된 창고로 쓰는 것이 보통 보관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가연성 도료적인 측면은. 자, 그리고 거기 보시면 6번에 바탕 및 바탕면의 건조 상태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통 건조는 우리가 알아두실 것이 바탕이 건조가 안 된 상태에서 도료를 치면 도막이 다 들떠요. 그래서 충분한 건조를 시켜야 됩니다. 양생기간을 두어서 충분히 건조를 시킨 다음에 우리가 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하고 동일하다 보시면 되죠. 우리 여성분들이 화장했을 때 세면하고 나왔을 때 물기 있는 대로 화장을 하진 않지 않습니까? 예, 건조시키고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도막을 또 칠했을 때 다음 공정이 있을 때도 충분히 건조를 시키고 나서 진행을 해줘야 된다는 점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 기상에 대해서는 알아두세요. 환경과 기상은 이거는 이제 시험 낼 수 있는 겁니다. 시험을 낼 수 있는 데는 거의 보통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배합 비율적인 측면 낼 수 있었고, 그다음에 건조 시간의 적정 온습도 조건이라든지, 그리고 이런 환경이나 이런 기상적인 측면, 이런 부분은 시방서 내용이지만 우리가 출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온도가 낮거나 이런 습도가 높을 때 이럴 때는 우리가 작업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두실 거는, 그래서 환경과 기상에서 기본적으로 이 온습도 기준은 이겁니다. 온도 저온일 때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저온 개념은 보통 온도는 기준 5도씨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5도씨 미만일 때 보통 공사는 5도씨 이상에서 하라고 규정하고 있어요. 그래서 도료도 5도씨를 잡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만일 때는 공사에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보통 높은 온도 기준, 온도는 고온의 개념은 이걸로 잡고 있습니다. 43도씨 이상. 고온의 경우는 43도씨 이상을 기준 잡고 있고, 그 다음에 상대 습도적인 측면은 상대 습도. 보통 이 습도는 현재 지구상에서 습도는 상대 습도를 우리가 잡고 있는 겁니다. 상대 습도는 85% 기준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경우는 우리가 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 두실 거, 저온과 고온, 상대 습도 기준을 좀 정리를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정확히 학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억하고, 그런데 뭐 예외 조건은 거기에 있습니다. 갈로 안에 책에 있죠. 무기질 아연, 자,
아연 거기 보시면 자 악연말 도료 있죠. 그래서 이거는 상대 습도가 90% 개념이 돼. 보통은 조건이 주어지지 않았을 때 이 상대 습도는 85% 초과의 개념이 돼. 초과의 개념이지만 그래서 아연 분말 개념이 아연이 주어지면 그때는 90%가 됩니다. 그래서 간략히 구분을 좀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뭐 강서로 강풍 뭐 이런 경우 있을 때는 우리가 당연히 자 하지 않아야 되겠죠. 그런 부분은 그냥 읽어 두시면 되고, 그래서 환경과 기상적인 측면에서 포인트는 이 세 가지를 정확히 알아두세요. 지온하고 고온하고 상대 습도, 이 세 가지적인 측면을 우리가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습도 장난은 보통 많이 잘 칩니다. 예, 여기 교수님들 주특기가. 그래서 습도는 정확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습도 측은 옛날에 저 시험 문제에서 실링 방수를 하면서 그때 이제 습도 조건을 우리가 실링제 하면서 그때 습도 가지고 수정해서 한번 출제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습도적인 측면을 한번 곤쳤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132페이지 마감도료의 조색 부분이 나와요. 조색. 자, 이 조색이라는 것은 무엇을 조색이라고 하는가 하면 이것을 조색이라고 칩니다. 보통 우리가 원하는 색깔을 하나의 색을 칠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색을 혼합해서 원하는 색을 만드는 것을 우리가 조색이라고 칭합니다. 조색. 그러면 보통 이 조색을 우리가 할 때 주의하실 것이 이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조색은 한꺼번에 하는 게 유리합니다. 이 조색을 자기가 이렇게 대충 감각으로 이렇게 혼합을 해서 어떤 색깔을 얻어버리면 정확히 그 색깔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도료를 칠하는 분들이 보통 어떻게 하는가 하면 한꺼번에 전반적으로 배합 비율을 딱 해서 조색을 해서 우리가 한 번에 보통 사용을 보통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조색을 다시 하게 되면 상당히 어렵답니다. 그래서 이 조색 개념은 여러 가지 색을 섞어서 원하는 색을 얻는 것을 보통 조색이라고 칭합니다. 그래서 그 마감으로 사용할 도료의 조색은 전문 제조회사가 견본의 색상이나 강택으로 조색함을 원칙으로 우리가 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 조색의 개념은 그건데요. 근데 제가 주의사항을 하나 드린 겁니다. 현장에서 우리가 하게 되면. 그리고 9번에 보시면 도장하지 아니하는 부분 나옵니다.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나올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9번은. 그래서 알아둬요. 도장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간략히 보시면 첫 번째가 뭐 도금된 표면은 자 도금을 하면 녹슬지 않잖아요. 쉽게 녹슬지 않는 부분은 도장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도장을 하기 애매한 부분은 우리가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그 측면을 보시면 된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뭐 도금된 표면이나 그리고 스테인리스 강은 녹슬지 않죠. 그래서 스테인리스 강이라든지 크롬판, 동 그리고 주석 이런 것들은 일반적으로 도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가지고 녹슬지 않는 부분은 도장을 요하지 않는다는 거, 그 측면을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2번에 움직이는 부품이나 라벨 같은 거는 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움직이면 그 도료가 다른 거 하고 마찰이해서 타버리죠. 그래서 움직이는 것이나 라벨적인 측면은 도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 보호 부분과 내하 피복 부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